오늘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또다시 타오를 예정입니다. 탄핵 촉구 촛불 집회와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가 각각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치권도 가세해서 장외 대결에 나설 전망입니다. 스튜디오에 양지열 변호사,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탄핵 촉구 집회, 찬성 집회도 있고 반대 집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헌재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집회는 이제 상당히 서로 이제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결 양상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전개되는 양상인데요. 네. 좀 전에 보니까 이제 탄핵 반대 집회도 대한문 앞에서 있는데 제법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늘 촛불 집회도 집회 측 예산은 100만을 넘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상당한 인파가 몰리면서 헌재의 탄핵 반대와 그리고 탄핵 찬성의 어떤 압력을 한번 가해보겠다 그런 의도를 이제 비추는 것인데 헌재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는 사실 미지수긴 합니다. 헌재는 아무래도 이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보다는 여론이 어떻게 흐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꽤 높거든요. 근데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어제 갤럽 여론조사도 보면 탄핵 찬성이 한 79% 되고요. 반대가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여론의 향배를 봤을 때는 탄핵 찬성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에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입니다. 양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변동은 사실 없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12월 6일 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와 현재까지도 전반적인 어떤 여론은 변동이 없는데 아무래도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또 탄핵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입장에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서로 양쪽 다 고조가 돼 있는 거죠. 혹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간 간에 서로 반대하고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의 표출 같은 것들이 이제 집회에 참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경우에는 이 집회가 직접적으로 어떤 심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법리 검토가 최종 단계에 이르고 있고 어느 정도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소추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의 어떤 큰 틀이라는 것도 밝혀졌고 반대하는 대리인단 측에서 논리라는 것도 밝혀졌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집회 규모보다는 여론에는 상당히 좀 민감한 지금까지의 어떤 전례를 보여왔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란법 합헌과 관련해서 결정을 할 때도 그 결정문을 보면 김영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을 했다. 이렇게 결정문에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과 관련한 결정을 할 때도 어떤 법리 검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지만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도 헌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려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 오늘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부지만 참석하는 걸로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좀 자제하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여권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박계 핵심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탄핵 반대 집회에 이제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대통령 반대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새누리당 골수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김무수 전 경기지사 이런 분들은 대선에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강력한 목소리를 내므로 해서 적어도 이제 탄핵 반대를 하는 그 여론만큼은 자기 지지율로 이제 흡수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이제 비추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임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강력하게 또 그렇다고 제지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죠.
정치권 일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정당하게 내려진 결정으로 미리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부분함이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부터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야지, 설령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론에 의해서 헌재가 밀렸다든가 이런 논리를 주세우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권 주자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아주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껑충 뛰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안 지사의 돌풍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영리한 전략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내 맨 왼쪽은 이재명 지금 성남시장이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도와 진보 쪽은 상당 부분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그 틈이 별로 없는데 거기를 이제 중도 보수 쪽을 이제 공략을 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클릭 전략을 쓰면서 중도 보수 쪽의 표심을 상당 부분 가져온 것이고, 그쪽의 표심을 가져오면서 또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지지율도 높였고요. 그리고 또 호남 쪽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뭐 그런 전략을 썼던 것이 이제 주요한 것인데, 특히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도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지 아니면 충청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 연령대별로도 뭐 젊은 층은 물론이고 또 50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보다도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비지고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그 성동격서 전략을 써서 성공한 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안희정 그 충남지사가 이제부터는 이제 좀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별로 그렇게 큰 저항 없이 지금 지지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 골수 지지층들을 공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부터는 좀 더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어떤 어려움을 여하히 극복해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예. 꽤 있어 보입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을 보면은 지지율이 29%대 19%, 불과 10%포인트 차이밖에 나지가 않고 있는데 격차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부터는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사실은 이 격차가, 기존에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을 깎으면서까지 안 지사가 올라오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새로운 계층을 흡수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부터 더 올라간다는 의미는 문 전 대표의 지지층을 깎아먹으면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 쉬운 어떤 상황은 아닌데, 안 지사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입장 같은 것들이 비록 지금으로서는 중도 보수 쪽을 공략을 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어떤 뭐 친노의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신도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이 탄핵 정국 아니겠습니까? 탄핵 정국에 대해서 중도 보수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권이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그게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분들의 표가 안희정 지사에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전통적으로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대세의 가능성이 안 지사에게 더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라 안 지사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안 지사의 지지율이 무섭게 상승하는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은 좀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영입한 게 오히려 악재로 바뀌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난주 이제 이번 주죠. 한 주 동안 좀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이제 끊이진 않았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을 했는데, 뭐 영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인인 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구속됐죠.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 뭐 그랬었고, 네. 또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이 5.18 그 관련해서 이제 특전사가 발포 명령을 내린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광주 민심이 좀 동요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은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이 그 문재인 캠프를 벗어나서 그냥 미국으로 연수를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송영길 그 총괄 선대본부장이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81만 명의 어떤 공공 그 부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요즘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거는 좀 메시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해서 좀 불협화음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기자단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인터뷰 비슷한 걸 하면서 기자단이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스태프들이 그걸 제지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기자단에서 이제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를 이용해서 이제 안희정 그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이제 급등하는 뭐 그런 상황을 맞이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57%가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 예.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그게 꽤 많이 좁혀졌어요. 그렇지만 그 추세가 이제 꽤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대세는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예. 전인범 사령관 변수가 과연 호남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이제 국민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치러지는 게 호남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 호남 지역에서의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은 또 충청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호남 지역에서 세가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많이 뭐 앞서진 않더라도 얻는다라는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충남에서의 역전 가능성까지도 엿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실제로 지금까지 그 호남의 정서는 상당히 그 전략적인 투표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그 광주 경선에서 뒤집음으로써 그 당시 이인재 대세론을 완벽하게 뒤집는 그런 드라마를 연출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그 호남에서도 보면 누가 더 그 확실하게 대통령이 될 사람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확장성에 있어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더 앞선다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여론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때문에 호남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안희정 지사가 더 확실한 카드다. 뭐 예. 이런 그 만약에 확신이 선다면은 그러면은 뭐 상당한 드라마를 연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호남의 어떤 정서 그리고 호남의 표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안희정 지사 경우에 뭐 문 전 대표보다는 나이는 어립니다만은 그 노인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또는 안보에 대한 공약 이런 걸 봐서는 굉장히 처신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항상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들이 뭐 일부 돌출 발언 같들도 이제 노인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제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항상 약점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극복하기 위해서 전인범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도 영입을 했던 건데 그게 계획대로 안 돼버린 그런 폐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그 부분을 공략을 하는 것이 또 이거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 부분을 공격하기도 어렵습니다. 노인들을 공격하시는 태도를 보인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제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안희정 지사의 지금 현재 행보가 굉장히 노련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근데 봐야겠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안희정 지사를 누르고 경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희정 지사가 고마운 그 존재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지지율 상승에도 상당한 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외연 확장에도 엄청나게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주자들의 지금 그 지지율을 전부 합치면 6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선이 사실상 대선 본선이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안희정 지사가 이제 그러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 호남에서 안철수 전 그 국민의당 대표나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상당히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안희정 지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차단해주는 차단막 역할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상당히 이제 고마운 존재라고 봐야겠죠. 반면에 이재명 시장하고 안철수 전 대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지율이 답보 상태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촛불 전국을 그 터닝 포인트를 해서 네. 아마 지지율이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사이다라는 별명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포퓰리스트 아니냐, 뭐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지지율이 거품이 좀 빠지기 시작한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포퓰리즘적인 어떤 공약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우클릭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색채를 보여왔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대선에서 어떤 그 합종 연행까지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좀 더 이제 우클릭해서 예. 보수적인 보수 표심을 좀 더 공략하는 그런 그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반면에 보수 진영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뚜렷한 유력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탄핵 정국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이게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기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네. 지금까지도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부분이 안희정 지사와 그다음 문재인 전 대표에 관해서 얘기를 한 만큼 계속해서 민주당 야권 내에서의 흥행에만 관심들이 쏠리고 있지 새로운 어떤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황교안 전 유엔 총장, 사무총장의 카드가 그나마 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해줬어야 여권에서는 그게 힘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낙마해 버렸고요. 그 바람에 기존에 있었던 뭐 여권 지사 출신들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참 답답한 상황에 개인적으로 네. 놓여 있는 게 본인이 보셨을 때는 최소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라도 지지적인 안정적인 기반이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맡고 있는 위기에 대한 책임 내지는 미움을 유승민 의원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지역에서조차도 힘을 받지 못하니까 외연 확장이라는 걸 노릴 어떤 여유조차도 못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새누리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단일화를 해야 네. 그렇게라도 해서 나서야 보수의 관심이 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여의한 상황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제 여러 그런 주장 오늘도 이제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 새누리당 그 주자 그리고 국민의당 주자까지 합쳐야 뭐 그 이 그 더불어민주당과 뭐 좀 해볼 1대1 만하다. 대결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념이나 가치가 맞아야만 같이 할 수 있다라는데 이제는 상당히 이제 급하게 된 거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된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황교안 그 권한대행 지지율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네. 문재인 전 대표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이제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황교안 권한대행 말씀 지금 하셨습니다만은 본인은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계속 뭐 확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나올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뭐 지지율하고 이제 연관이 있겠죠. 뭐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면 결국은 이제 여권의 기대를 저버리고 출마 포기를 하긴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여러 가지 그 정황이라든지 그 현재의 어떤 전국의 어떤 구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출마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어차피 이 박근혜 정부 실패에 책임을 져야 되는 뭐 총리였고요. 그리고 뭐 또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이제 병역 의무 이행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본인은 뭐 단마진이라고 하는 뭐 피부병 때문에 못 갔다고는 합니다만 예.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큰 그 단점이고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정부 시즌 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 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출마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특검 수사 얘기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검 현안이 대통령 대면 조사입니다. 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뭐 압수수색도 뭐 실패하고 그랬는데 대면 조사 어느 정도 가능성으로 보십니까?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면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조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는 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그 증거로서 그대로 올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동안 밝혀왔던 입장은 고스란히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부인하는 거 하나가 있고 일부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의미를 축소시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지금 권한남용이라고 지적되는 부분들, 기업에 관여했다는가 인사에 관여했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통치행위 정도의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새로운 어떤 얘기를 해서 반전을 만들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면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시간을 끌거나 하면서 이 수사의 어떤 뭐 이 수사 내용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는 거를 막는 쪽으로 생각하라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예.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특검은 지금 출석 통지서까지 보낼 그러니까 걸 고려하고 있거든요. 특검이 출석 통지서를 보낸다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정말 강제 수사의 전 단계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출석 통지서를 받고도 안 나오게 된다면 원래 법대로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검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강수를 둬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한 가지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를 연장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어떤 정당한 그러니까 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정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대통령 측에서 그거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수사의 연장의 어떤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이런 어떤 불출석 통지서까지 보내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검 수사 남은 기간이 이제 20일도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어떻게 특검이 해야 될까요?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몸이 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2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아직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대통령 대면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일정 조율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뭐 거기다가 또 이제 삼성 뇌물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상당히 지금 난관에 지금 봉착한 상황인데 20일 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좀 간단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아시다시피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이제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만 네. 아시다시피 어제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상당히 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뭐 입장을 좀 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국회에서는 뭐 이제 자동으로 그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뭐 그 새누리당이 지금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특검 입장에서는 뭐 여론전을 통해서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네. 풀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미 그 재판관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을 23일까지 좀 제출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그 이런 만약 예정대로 된다면 3월 초에 결정이 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22일까지 증인 신문이 예정이 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23일에는 그렇다면 종합 준비 서면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양쪽에서 주장해왔던 부분들을 다 쟁점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일정대로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23일이나 24일 정도에 이 변론을 다 종결을 하고 보통 2주 정도 되니까 3월 9일이나 통상적으로 목요일 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3월 10일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수는 남아있긴 하죠. 23일 날 꼭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그날을 맞춰서 내야 하는 것이니까 안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며칠이라도 끌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이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그 이후에 출석을 하겠다고 해서 며칠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네. 그런 거 그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변론을 종결했다고 할지라도 평일을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기 위한 회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는 것은 당사자로 출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대통령이 진술을 한다 그래도 그게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평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병행해서 하루 정도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결단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재판관의 지금 권한대행이 네. 이정미 재판관의 그 퇴임 직전까지 다 결론을 낼 수 있을지를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일각에서는 그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변론 종결이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24일에 예를 들어서 23일까지 준비서면 내라고 했고 24일에 우리 변론 종결한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갑자기 당사자로서 나가겠다. 그리고 나가겠다고 해서 그 날짜에 또 출석을 하면 좋은데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또 며칠을 더 지연한다든가 하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네. 평의가 진행되는 중간이지만 하루 정도 변론을 재개를 해서 이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는 정도의 과정을 거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끝으로 3월 초 결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동훈 기자. 글쎄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3월 초에는 뭐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이제 충분하게 심리를 많이 했고 뭐 증인 신문도 뭐 여러 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 나와서 증인 당사자로서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인지 그 부분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변수긴 합니다만 뭐 그 변수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이제 국민 여론이라든지 지금까지 그 충분히 심리를 했던 것을 이제 감안을 하면 3월 초까지는 충분히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